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역사비평, 오늘의 제목은 일정기의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되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역사의식, 그에 교정된 정치의식은 너무나 일제가 우리 민족을 지배한 그 35년간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긴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방된 지가 벌써 76년이고 그리고 독립국가를 세운 지가 벌써 72년인데도 아직도 그 이전의 35년간, 지난 시간에 저는 긴 역사에서 보면 하나의 중기적 파동에 불과하다 했습니다만, 그 35년의 기간에 대한 각종 기억, 그 기억의 저주, 그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서는 건강한 역사관을 재정립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게 그 트라우마에 매여 있는지를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의 교과서는 2010년에 발간된 미래엔 컬처 그룹에서 발간해서 가장 보급도가 높다고 평가된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2010년 이래 10년간 쓰인, 따라서 이 교육을 받은 세대가 오늘날의 20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에는 총 9개 파트로, 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의 원제목이 아니라 그 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대를 알기 쉽게 상식적으로 표현을 해서 각각 분량이 얼마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고조선과 고대국가가 30쪽, 고려와 조선 전기가 30쪽, 조선 후기가 40쪽, 17세기 후반에서 개항이죠. 개항 전기 36쪽, 개항 후기 64쪽, 그 다음에 일제시대 일정 전기 60쪽, 일정 말기 46쪽,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시기가 36쪽, 4.19 이후가 55쪽, 그래서 총 397쪽입니다. 397페이지 내에 이 제국주의 침략사, 지배사라고 할 수 있는 개항기와 일정기를 합하면 206쪽이고 52%나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역사가 자그마한 지천을 한 문명의 역사를 길게 잡아서 한 2000년 기원전 후에 문자와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니까 2000년의 긴 문명사를 갖는 이 민족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52%를 1876년 이후 1945년까지 69년간에 할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이 시기가 한국사 교육에 있어서 중시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침략과 파괴와 해체와 수탈과 그에 대한 한국인의 피해와 저항으로 이루어진 민중사관이죠. 바로 그러한 교육을 1년에 한 수업일수가 35주 정도 된다면 그 절반 이상을 그런 교육을 받고 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니까 세대가 시간이 거듭할수록 그 시대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 정오감, 그로 인한 어떤 역사의식의 어떤 얽매임, 그 트라우마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는 대립하는 두 역사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은 지배적인 오늘날 국사학, 역사학계를 통합하고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고, 나아가서 국민교육의 제도와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선전되고 교육되고 있는 그 역사관이죠. 이 역사관에 의하면 19세기는 건전한 국가고 발전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일정기는 파괴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일제 침략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일정기의 침략을 진정하게 청산하거나 극복하지 못한 그러한 나라로서 독재와 부정부패와 대외 정속으로 특징지는 역사였고, 그에 저항하는 민중의 혁명이 4.19 혁명, 광주 민주항쟁, 60항쟁,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 이런 역사관이죠. 그런데 이 역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기입니다. 일정기 때 파괴와 왜곡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관 자체가 민족사관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기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 많은 측면에서 사실에 반한다. 저는 제가 동료들과 함께 추구하는, 또 우리 이승만 학당이 추구하는 사관은 자유민주사관이다. 여기는 19세기를 조선왕조 말기입니다. 조선왕조 전체 500년의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9세기는 위기의 국가입니다. 이미 내부적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와 경제는 정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빈번하게 국가로서 자기를 방어하지 못했고, 전쟁다운 전쟁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일제에 의해서 지배당했습니다. 일제의 지배기는 근대라는 문명이 이식되는 과정이었고, 단순한 이식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전통적인 문명, 그 저력이 새로운 이식된 근대와 사교작용하면서 전통을 개성하고 변형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 경제, 문화의 내용을 더욱더 풍부하게 일구었던 그런 시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바탕 위에서 국민국가를 재건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세계의 선진국가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고, 또 저간의 과정도 그에 충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관이 앞으로 대립과 갈등을 하면서 어느 쪽이 지배력을 확보해서 국민교육의 내용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이 나라의 역사는 크게 장래는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학당을 열고 또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사명의식은 바로 이 자유민주사관의 넓은 보급에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일정기를, 일본이 조선을 지배한 35년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다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한국이 지금과 같은 문재인 정부에서와 같은 외교 노선, 일본과의 그 불화를 조장하고 일본과의 대립 노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국가는 그렇게 하는 한 밝은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책입니다만 제레드 다이아몬드 문명의 붕괴 컬랩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죠. 이분은 그 뒤에 총균세라는 더 잘 알려진, 더 널리 베스트셀러로서 군림하고 있는, 장기적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책의 그 저자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 인류 역사 문명사에서 수많은 문명 단위가, 크고 작은 문명 단위가 소멸했다. 이름도 없이 소멸했다. 몇 개의 큰 문명 단위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이 소멸한 원인이 뭔가를 쭉 추적을 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콜랩스, 문명의 붕괴인데, 환경 파괴를 하나의 조건으로 들 수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웃과 불화하는 문명은 언젠가는 반드시 붕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웃과 협력하는 문명과 이웃과 대립 불화하는 문명, 그 미래는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불미스럽고 또 부끄럽고 또 분노스러운 시기가 있었죠. 그러나 그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그것은 내면화하고 그걸 교훈화하고 그런 가운데 밝은 미소를 띠면서 이웃과 협력을 할 때, 그것은 일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 나가는
밝고 아름다운 어떤 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사관은 그와 같은 어떤 실천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조금 이야기가 좀 난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제 나름대로 역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좀 많이 여러 가지 실증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든 생각입니다. 물론 뭐 이와 같은 유사한 이야기를 한 그 외국의 역사학자, 프랑스 유명한 브로델 이야기하는 일상생활사, 전체사 뭐 그런 것과도 상당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역사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복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컨대 민중사관에서는 역사의 주류적 흐름이 있다 그러죠. 동학농민혁명, 3.1운동, 광주 학생운동, 4.19 혁명, 뭐 광주항쟁, 뭐 60항쟁, 그리고 촛불혁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저는 역사에서 그런 어떤 모든 인간을 구속하는 주류적 흐름은 다분히 조작된 것이거나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사를 제1시대, 제2시대, 제3시대, 제4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한국경제사라는 책에서 그와 같은 거 했는데요. 오늘날 중국 역사학의 이름 붙이기 방식을 따르자면은 상고, 중고, 근고, 또 현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1 내지 7세기, 8 내지 14세기, 15 내지 19세기, 20세기 이후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사만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정기, 미군정기, 대한민국기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1, 2, 3, 4시대를 나눌 때 제1시대에서 2시대, 2시대에서 3시대가 두부모를 자르듯이 이렇게 성큼성큼 마치 절벽을 뛰어넘듯이 또는 계단을 오르듯이 이런 식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그림을 그렸듯이 제1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 종교의 요소는 2시대에 들었어도 상당한 비중으로 남아있고 3시대에 걸쳐서 4시대까지도 연속을 합니다. 우리가 20세기 초, 20세기 전반의 역사 자료를 자세히 읽으면은 거기는 사만시대의 모습이 비쳐 있기도 하죠. 저는 저 그림을 끊었습니다만은 21세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랬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23만 요소가 남아있는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제2시대의 요소들이 제1시대 중간부터 시작해서 2시대의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했다가 3시대, 4시대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조선시대, 3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시대는 소위 말해서 서구의 근대 문명과 우리의 전통 문명이 서로 이렇게 접합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입니다. 개항기부터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급속하게 3시대 조선의 전통적인 요소가 감소를 합니다만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은 20세기 중반 어느 시기에는 오히려 제3시대 요소가 증가할 수가 있겠고 또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증가하는 추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논자에 따라서는 급속하게 감소하는 시대일 수도 있고요. 판단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된 지가 겨우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중기적인 귀추가 그렇게 간단하게 일방적으로 3시대 요소가 감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대는 이와 같이 그 기원을 달리하는 시관성의 복합으로 이루어지고 이것들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해서 이거를 입체적으로 그리면은 독특한 하나의 한국만의 어떤 그 구조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미국의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을 벗고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도 결국 영국이 될 수는 없어요. 한국인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한국적 현대 내지 근대 문명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한국적 근대를 구성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시간성, 복합성, 그들이 만들어내는 상호작용, 구조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라는 것은 아무나 내가 역사를 안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어느 사례를 볼 때 그것의 시간성을 감각하고 차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학자로서 역사가입니다. 우리 역사 논쟁을 해보면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저 앞에서 정색을 하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대어들기도 합니다. 그 역사 논쟁이 아니죠. 역사 논쟁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오랫동안 사료를 뒤진 역사가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각 사건들의 시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성이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작업은 단순하게 얼굴을 붉히면서 분노의 손길을 치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역사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좀 이야기가 좀 어려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17세기에서 19세기 조선 후기에 우리 조선 왕조 사회 경제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성 중심의 친족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것이 조선 왕조가 남긴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유산입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장자, 우대, 상속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정조부, 조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이 4대가 한 계통으로 이어질 때 그걸 종법적 질서라 합니다. 이 종법적 질서에 기초한 북의 친족 집단이 형성됩니다. 보통 정조를 같이 하는 친족 집단을 가지고 당내라 하는데, 당내 친족 집단이 형성되고, 그리고 전통적인 조상숭배 제사가 형제 윤회 봉사에서 종가를 중심으로 한 장자 단독 상속제로 그렇게 변환하고, 그리고 가족 형태가 세계적으로 예가 많지 않은 직계 가족화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통적인 어떤 그 서울 중심의 사대부 가문 이외의 농촌의 서민들로부터도 이와 같은 친족적인 변화에 힘입어 가지고 양반 신분으로 대두하는 그룹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향반이라 하죠. 그렇게 해서 전통적인 어떤 양반에다가 농촌의 바탕을 둔 향반이 등장을 하면서 양반 상민 신분제가 또 보편화하고 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회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조선시대에 태어난 남자들은 친족을 형성하고 보존을 해서 신분 상승을 합니다. 개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침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친족 집단을 형성해서 친족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향반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향교에 출입을 할 수 있는 자제를 양육해야 되는데, 바로 지방 향시에 합격해서 적어도 유학 정도는 직위는 쟁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진사가 되고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친족 단위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친족의 형성과 보존을 통한 신분 상승이 조선시대 17, 19세기 태어난 인간, 우리 조선인들의, 한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생애 목표와 행동 전략입니다.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육체의 마손도 불사하는 강력한 노동을 행하죠. 노동을 행합니다. 그와 같은 근로규율과 목적의식, 바로 그런 것이 오늘날 한국을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전통이 일제시대 때 들어와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어떤 연구비와 시간을 투하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울주 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1912년 이래로 1962년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그 호적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느냐 하면은 1912년에 현재 언양면의 총호수가 1534호인데 동성 친족 집단 수가 17개가 있고 17개에 속한 사람이 321명입니다. 바로 이들이야말로 향반들이라, 양반으로 성격한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1962년이 되면은 친족 집단 수가 45개로 늘어나 있고, 그에 속한 인간들의 비중이 1052명으로서 44%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50년 만에
친족 집단에 속한 인간의 수가 21%에서 45%로 증가한 거죠. 보통 이 시대를 근대라고 합니다. 근대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친족 공동체는 해체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17, 19세기에 어떤 그 경향을 이어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친족 집단을 열심히 결성한 것이 1920세기 전반 1962년까지의 우리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사예요. 일상생활사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 근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변에 울산, 부산, 마산, 창원 이와 같은 그 도시들이 성장하니까 마을의 하면들이, 타성바지들이, 잡성들이 떠나죠. 그죠? 차별을 받고 살기 싫으니까 떠나고 나니까 마을 자체가 점점 동족화하기 시작합니다. 동족화하면서 이 부의 종법적 질서가 강화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양반의식을 갖습니다. 일제시대 들어와서 양반의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더 확산되고 강화되어 왔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대가 들어오게 되니까, 또 근대의 호적 제도 등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전통적인 어떤 추세는 개성이 되고 강화되어 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평생을 사는 생애 목표와 그에 준하는 행동 전략을 형성시키고 강화시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정기에 진정한 우리 인구의 다수들이 살았던 농촌 사회의 실모습입니다. 전통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근대가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개성되고 강화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외에 다른 다양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바로 미술시장의 예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 친족 집단이 드리는 묘제입니다. 적어도 조상의 묘 앞에서 원근각지의 친족 집단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조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집단은 적어도 양반이다, 쌍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역사회에 과시하는 훌륭한 하나의 의례행위죠. 그리고 그 옆에 건물은 조상의 묘, 입향조나 중요한 출세한 조상의 묘의 근처에 세워준 제각입니다. 제각에는 이제 마람이 살죠. 제각, 제시를 지키는 마람이 살고, 묘제를 드릴 때 제물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기를 잘 보관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묘제를 지리고 묘제 밑에 제각을 만들어 둔 요 친족 집단이야말로 가장 주변 농촌 소농사회에서 존경받는 양반 신분입니다. 제가 언양의 경우에 1910년대 초기에 요 제각을 보유한 친족 집단은 3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친족 집단이 강화돼서 1980년이 되면 제각의 수가 8개로 늘어납니다. 성공한 자식들이 도시에 나가서 대학을 나오고 관료를 하고 회사 사장을 하고 돈을 벌어서는 고향에 들어와서 저 제각을 짓는 것, 그러고 나면은 자기 조상에 대한 후손으로서 도리를 다했다 하고 생을 마치는 것, 이게 1960년대 70년대까지의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삶의 목표였고 그에 준하는 생애 전략이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복합적이다. 근대가 들어와서 오히려 전통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수 인간들의 행동 원리를 이렇게 바꿉니다. 이러한 것이 살아있는 진정한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일정기를 일본이 조선을 파괴하고 수탈하고 해체한 그 시대다. 그 역사의 어떤 부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와 장기 독재와 대외종속의 역사다. 그로부터 이를 혁명하기 위한 민중 혁명이 전개되어 와서 오늘날의 촛불혁명 그 정권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 그 원천이 되는 일정기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첫째, 역사 서술의 단위를 민중에서 가족과 개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가족과 개인이야말로 역사의 진정한 주체입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역사, 이거 안 됩니다. 요사이 저 역사학자들 보면요, 전부 비평사입니다. 비평사. 뭐 외국 책 몇 개 읽고, 외국에는 어떤데, 독일은 어떻고 말이죠, 프랑스는 어떻고, 영국은 어떻고, 그건 하나의 입으로 하는 역사는 진정한 역사가 아닙니다. 발로 하는 역사여야 됩니다. 농촌을 다니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지난 20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확인을 해야 되죠. 발로 하는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민중들은 발로 하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 책을 읽고 또 토론을 하고 이 공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역사의 복합성, 그 익명의 주체들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류가 있다. 이게 역사의 진정한 흐름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잘 알려진 역사가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 교수, 일제강점기는 독립운동 이외에는 역사가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역사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상이한 시간성이 서로 작용하는 가운데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추이가 우연하게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역사의 복합성, 우연성, 그것을 만들어내는 상이한 시간성, 그 역사의 장기성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한 역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한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젊은 역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걸핏하면은 이정만, 박정희를 그 두 사람을 마치 동네 무슨 부르듯이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서 최소한의 존칭도 부리지 않고 이야기를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곤란하죠. 이러한 역사가 대단히 복합적이고 우연적이지만 그걸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세계사의 큰 주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강력한 소명의식과 실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한 지도자는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산업화를 일군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되죠. 특히 오늘날 집권 세력들에게 이제 집권을 몇 차례 해봤으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역사는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에 대해서 겸손하고 그리고 역사를 인도한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정기의 트라우마로부터 먼저 해방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시간 강조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오늘 소개한 이 한국사 교과서를 소재로 해서 교과서의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전개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